눌렀어? 됐어? 갈게요. 그 B4 사이즈 하나 받으셨고요. A4 사이즈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A4 사이즈는요 부교재예요. 부교재가 뭐냐면 학교 주교재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개별학습 하시는데 다른 문법 교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교재를 갖고 왔으니까 A4 사이즈는요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는 거고요. 특강 수업 시간에는 B4 사이즈 교재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갈게요. B4 사이즈 교재 보시면 제가 목차를 먼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언어와 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목차를 일단 갖고 왔는데 같이 볼게요. 일단 한번 보자. 언어와 매체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언어와 국어라고 나오죠. 가로 여시고 중학교 1학년. 언어와 국어는 언제 배운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역사성, 창조성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언어와 국어야. 중1 때 언어 쉽게 배웠던 거야.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건 말소리와 의미가 형식적인 관계야. 필연적이지가 않아. 이거 자의성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반면 두 번째,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는 정확히 어느 시기에 배웠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적어보세요. 15개정. 15개정 교육과정이 추가가 되면서 매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2번, 언어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 거 가로 여시고 중1부터 고1. 언어의 구조는요,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배웠던 문법 총망라. 그래서 중학교 과정 전범이 고등학교 과정 전범인데 언어와 매체에서 추가되는 개념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별표지 5개 박아라고 말하면 그거는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언어와 매체만의 특별한 개념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반면에 오른쪽 3번 매체 탐구와 활용 적어놔 15개정. 15개정이 추가가 되면서 매체 탐구, 매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15개정의 특징이고요. 4번 국어 자료의 탐구라고 나오죠. 적어놔 중3 플러스 고1. 여기 뭐 나오냐면 작년에 기억나세요? 나라 말씀이 등기계 달아 중세국어 주격조사 뭐 이를 쓴다, 짝대기 하나 쓴다, 안 쓴다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한글 맞춤법, 로만자 표기법, 외래형 표기법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마지막 4번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정이요. 그래서 이번 방학특강의 우리의 최소 목표는 2단원에 나오는 국어의 구조 중에서 의문과 단어를 끝내는 게 우리 방학특강의 목표입니다.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면 문장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예상 2학기 중간고사 범위 1회동은 끝날 겁니다. 왜? 1단원에 나오는 1번과 2번은 개 쉬워요. 언어의 자의성, 어서 창조성은요 국수유도 100점일 거예요.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파트인 의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인트 한 장만 남기시면 바로 의문이 나올 거예요. 아래 페이지 기준으로 59쪽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59쪽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면 소단원 미리 보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실까요? 소단원 미리 보기 보시면 의문의 체계라고 해서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교체, 탈락, 첨가, 추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배웠냐면 얘들아 저거나 중1, 중2, 고1 총 3번 배웠어요. 중1, 중2, 고1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자음 모음만 배웠고요. 중2 때는요 자음 모음 의문의 변동 배웠고요. 고1 때도 중2 때처럼 자음 모음 그리고 의문의 변동을 배웠습니다. 촬영 중이니까 조용히 들어가. 짜증나게 묻지 말고 가가지고 좀 묻지 뭐 양쪽에 앉아. 됐죠? 그래서 페이지 59쪽에 나와있는 소단원 미리 보기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60쪽 보실까요? 60쪽 갈게요. 페이지 60쪽 보시면 국어의 의문체계라 그래서 음성과 의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문이 나오면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음성이 뭔지 먼저 볼게요. 음성과 음운의 공통점이 동그라미 말소리. 공통점은 소리랍니다. 음성 보시면 사람의 밑줄,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가로쳐 볼까요? 나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야, 안 들리는 소리야, 얘들아? 나온다. 들리는 소리가 될 거야.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맞아요? 제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걸 음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음성은 오른쪽에다가 체크해 볼게요. 구체적이다, 물리적이다. 반면에 음은 보세요.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밑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한대요. 그러면 음운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체크해.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게 음운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음성과 음운의 차이점. 서술형의 단골 문제입니다. 실제 올해 기출내기도 했었고요. 현 고3 기준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을 살펴볼 텐데 왼쪽 날개 보세요. 왼쪽 날개 보시면 음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의 뜻을 구별하는 또는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라고 왼쪽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별로 다른 게 뭐냐면 말의 뜻을요 뭐라고도 설명하시냐면요 음이라고도 설명하세요. 음이. 또 구별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요 뭐라고도 하냐면 변별, 구분, 분화라고도 설명하세요. 근데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별, 구분, 변별, 분화. 이게 음운의 정의인데요. 음운의 정의를 보실 때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형태소. 할게요. 얘들아, 형태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운이 끝나면 배울 텐데 형태소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형태소의 개념과 음운의 개념을 헷갈리게 꼬아놔요. 어떻게 꼴 거냐면 형태소라고 하는 건 뜻을 지니고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설명해요. 그럼 제가 음운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형태소를 가지고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뭐가 되냐면 소유하고 있다가 될 거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얘들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얘들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소유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건 나누는 거죠.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음운은요 말의 뜻을 지니고 있는 바로 틀린 문장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형태소와 음운의 정의를 같이 묶어서 철저하게 구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십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음운은요 가운데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음운의 종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음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음운이 나오냐면요 분절 음운. 두 번째는 비분절 음운이 나올 거예요. 교재에 나오는 거니까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좀 설명하려고 필기하는 거고요. 그럼 갈게. 분절 음운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운소라고 하고 비분절 음운을 같은 말로 운소라고 설명해요. 저랑 수업 좀 오래 하신 분은 봤던 이미지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중학교 때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음소에서 음이라는 글자와 운소에서 운이라는 글자를 따서 운이라고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갈게요. 분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나누다고요. 절이라고 하는 글자는 마디 또는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절 음운이 뭐냐면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마디를 또는 쉽게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운을 분절음운이라고 설명을 해요. 쉽게 많이를 나눌 수 있다, 쉽게 경계를 나눌 수 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얘들아, 비분절음운에서 B라는 글자는 무슨 뜻일까? 매번 나오는 것처럼? 아니다. 그럼 비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건 분절음운이 아니다니까 해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여기까지 되었어요? 이어서 갈게요. 이러한 분절음운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음이란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모음이라는 녀석이 있대요. 반면에 비분절음운에는요 뭐가 있냐면 장단이라고 말하는 같은 말 소리의 길이가 있고요. 고저라고 말하는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요. 높낮이가 있고요. 마지막 강약이라고 말하는 소리의 세기가 있습니다. 이게 비분절음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분절음운이라고 말하고 왜 비분절음운이라고 하는지는 예시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건데요. 모래시계에 색칠해 놓은 모양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저 글자는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모래시계 모양을 우린 뭐라고 했냐면 소리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얘가 장단이 되겠죠. 지금부터 분절음운이랑 비분절음운이라고 나뉘는 이유를 볼 텐데 눈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쪼갤 수 있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니은과 우와 니은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니은이라고 하는 건 자음이고요. 우라고 하는 건 모음이 되겠죠.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각각 마디를 경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분절음운이 될 거고요. 되었어요?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이렇게 하나 나누고 아래 오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건 불가능하겠죠? 소리의 길이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비분절음운이라고 설명한다고요. 되었어요? 교재 볼게요. 60쪽에 2번 음문의 종류입니다. 분절음운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있고 소리와 소리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같은 말로 음소라고 말한대요. 반면에 비분절음운은 잘 나누어지지 않는데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밑줄 말의 뜻을 구별. 경계가 없다라고 해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얘를 음소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렵지 않을 거고 자음을 갈 텐데 얘들아 잘 봐. 자음을 갈 텐데 우리가 오랜만에 봐야 되는 포인트. 자음과 모음이 분절음운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걸 자음이라고 하고 어떤 걸 모음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1번 홀로 발음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홀로 발음할 수 있을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말하는 학교가 있어요. 성, 절, 성이라고 합니다.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성질, 성절성. 됐어? 고2라도 나오는 그냥 언어와 매치라 나오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나 고1 때나 한 번도 안 배웠던 용어의 성절성. 2번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아 안 받아 이 두 가지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할 겁니다. 자음은 기억이고 모음은 아잖아요. 그럼 당연한 건데 그거는 초등학교 논리고 언어와 매체가 들어가면 세부 기준점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럼 갈게요. 자음이라고 하는 건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홀로 발음을 할 수가 없고요. 얘는요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자음을 같은 말로 장애음이라고도 설명해요. 장애받는 소리다. 그럼 뒤집으세요. 그럼 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홀로 발음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뒤집으시면 되니까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요. 따라서 모음을 비장애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기준점 외워 놓으시고 OX 표시만 정확히 하시면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시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갈게요. 이어서 교과서 본문 보시면 3번 자음입니다. 말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밑줄 장애받고 나온다. 장애받고 나오니까 장애음이라고요. 플러스 적어놔야죠. 홀로 발음될 수 없다. 홀로 발음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문법은 얘가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얘 들 거야. 가라는 글자가 있대요. 아라는 글자가 있대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글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자. 가라고 하는 글자는 얘들아 뭐랑 결합된 거야? 기억과 아. 그럼 얘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거네요. 됐어요? 아라고 하는 글자는 뭐랑 뭐가 결합된 거야 얘들아? 뭐랑? 어? 그렇지. 그냥 아주 왜?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우리 의문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얘는 그냥 라고 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거고요. 됐어요? 기억은요 말 그대로 기억 하나죠. 됐어요? 이렇게 얘를 발음해봐 라고 발음하면 우리 뭐라고 발음해요? 가. 그럼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면 발음할 수 있네요. 반면에 얘를 발음해봐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발음해요? 아라고 발음할 거야. 그럼 모음이 혼자 있어도 발음할 수 있네요. 반면에 이 기억을 발음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요? 기억은 얘를 부르는 명칭이잖아요. 발음이 아니죠. 그죠? 발음 못하겠죠. 맞아요? 그럼 잘 봐. 홀로 발음할 수 없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기억과 같은 자음이라고 설명했으니까 홀로 발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갖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어도 갈게요. 이러한 자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위치 동그라미, 좋은 방법 동그라미. 자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다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여기서 조라고 하는 글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조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만들다요. 그리고 음이라는 글자의 뜻은요 소리요. 소리를 만드는 위치,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 좋은 방법. 그래서 한자 좀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한자 못하시는 분들은 어렵고요. 할게요. 좋은 위치 갑니다. 자음이 만들어질 때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다. 좋은 방법은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흐르게 하여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라고 나오죠. 3번 자음체계표 별표시 100,000명 계셔. 음문을 배우는데 자음체계표를 외우지 않고 시험 보러 가는 건 미친 거야. 갈게요. 입술 소리라고 나오죠. 얘들아 우리 입술 몇 개요? 입술 몇 개요? 형은 입술 몇 개? 쓸데없잖아. 왜 두 개요? 위아래. 그렇지 위아래.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입술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말. 그렇죠. 양수음이라고 해요. 양수음에서 얘들아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개고요. 수는 입술이에요. 두 개의 입술이 만드는 소리 양수음. 됐어요? 두 번째 잇몸 소리라고 나오죠. 잇몸 소리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만드는 소리 치조음. 세 번째 센입천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센입천장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경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여린입천장은요 연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준영이가 그 담배 피고 있죠. 목에 후두함이 걸릴 거예요. 거기서 후라고 하는 글자가 목구멍이니까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것들에 읽고 있는 거라. 윤경환이랑 박재영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가 이정환이랑 윤경환. 네, 이정환, 윤경환, 장충고. 이정환 너까지 하는 거. 장충고. 이게 윤경환. 이게 윤경환. 영상 찍는데 인상 해줄래? 이건 이정환. 저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이 먹어서 안 해봤어.
한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면 나 없어. 담임 조만간 바꿀 거야 나는. 8월 17일. 끌 거면 그 전에 끌어라. 다리 바뀐대. 이거 상태 어? 성근쌤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 종이도 바뀌어 그래. 개꿀인데. 너 지금 장생으로 할지 나를 할지 고민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승아, 진작에 고민해. 너 나야. 너 국어밖에 안 됐잖아. 그렇다. 아 그래 종현이를 장성으로 보내면 경활이가 될 거야. 네? 괜찮지? 네. 괜찮아. 그러면 형이 이제 그 정도 시키면 돼. 기다려. 야 울어? 수아? 너 근데 너 회표 왜안 보내냐? 다이슨 개소리하지만 타이밍 안 하니까 이제. 형 왜안 보내냐? 보내라 수현이 됐습니다. 됐죠? 그다음 좋은 방법 갈게요. 좋은 방법 보시면 잘 봐. 파열음하고 얘들아 뒤에 설명하겠지만 파열하고 마찰하고 파찰 묶어보는 세 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아래 나오는 비음과 유음을 묶어보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안 울리고 뭐가 울리는 거예요? 즉 성대.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는 아닙니다. 또 갈게요. 거기 옆에 보시면 뒤에 또 할 거니까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묶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국어는 예사, 거센, 된이라고 하는 삼중체계 같은 말,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용어, 엄매 용어, 삼중체계 같은 말, 삼지적, 상관속.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어는 이중체계예요. 중국어는 이중체계고요. 한국어는 삼중체계입니다. 그래서 체계 자체가 달라요. 영어도 이중체계예요. 유성과 무성은.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발음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삼중체계인지 이중체계인지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사 소리는 평범한 소리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평범한 소리. 거센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의 운동 UFC 같은 거 보시면 격투기 하죠. 거치니까 얘를 그냥 격음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된 소리는요 약간 묵직하고 단단하니까 경음이라고도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말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같은 말들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격음은 또 뭐라고도 하냐면 유기음이라고도 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같은 말로 다 알려드릴게요. 되셨죠? 오른쪽 4번 모음으로 가겠습니다. 모음. 이렇게 모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단모음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중모음이라는 녀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갈 거야.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술 모양의 변화 여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하면 이중모음입니다. 발음을. 중간중간 기준 말씀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준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단모음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했어.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기억하세요? 우리 10개 외웠던 거. 그게 단모음 체계표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중모음은 작년 고1 때 나왔습니다. 할게요. 이중모음은요, 위에 나와 있는 단모음과 반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야 이중모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모음에서 이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 2분의 1 같은 말 50%라고 보시면 돼요. 절반만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1번 발음을 할 때요 장애를 받지 않아. 이거는 마치 모음과 관련된 성격인데요. 모음과 관련된 성격인데요. 2번 얘는요
홀로 발음을 할 수가 없다는 자음과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은 반반모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갈게요. 그래서 이중모음을 만들 때는요, 단모음이 먼저 나오고 반모음이 나오거나 반모음이 먼저 나오고 단모음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발음을 하다 보면 이 반모음은요 나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반모음은요 재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촬영하고 있어서 하고 올릴게요. 네. 됐어요? 갈게. 다음 장문식으로 봅시다. 말소리 낼 때 공기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 장애받지 않으니까 비장애음이요. 단모음치기표 볼까요? 혀의 앞뒤 위치라고 나오죠. 혀의 앞뒤 위치 같은 말.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럼 혀의 앞뒤 위치가 뭔지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람 예를 단면도라고 가정했을 때 구간구조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 가로친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입천장이라고 설명할 거야. 사람마다 입천장의 길이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근데 입천장 중에서 이 가운데를 중간 지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어떤 경우에는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전설모음. 혀는 혀거든요. 중간 지점에 앞에 있다가 전설. 반면에 소리 내다 보면 혀가 중간 지점보다 뒤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후설이라고 해요. 혀가 뒤에 있다. 그래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혀의 전후 위치 또는 혀의 앞뒤 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 반면에 입술 모양 나오죠. 입술 모양은 평순, 원순이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평순, 원순에서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입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은요 말 그대로 평평하다. 원순의 원은요 둥글다로 보시면 돼요. 평순은 입술이 평평, 원순은 입술이 동그란. 반면에 혀의 높이라고 나오죠. 고모음은 높이에 있다, 중모음은 가운데쯤, 저모음은 낮게 있다. 그래서 고중저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은 본문 가서 볼 텐데 한 가지만 할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혀의 높낮이와 입을 벌리는 정도의 관계.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입을 벌리는 정도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개구도라고 설명을 해요. 개구도가 무슨 뜻이냐면 개, 열다, 구, 입, 도, 정도, 입을 여는 정도를 개구도라고 하고요. 입을 여는 정도니까 입을 벌리는 정도라는 말과 일치할 거라고요. 되셨어요? 갈게. 그럼 단모음 체계표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칠판에 그린 게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겠죠. 그러면 각자 입으로 아라고 발음해보세요. 아를 발음해 보시면 입을 벌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의 입 모양을 가늠하시면 사이즈가 나오시겠죠, 그죠? 반면에 을을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아를 발음했을 때와 을을 발음했을 때 입을 벌리는 건 아가 커요, 을가 커요? 아가 크겠죠, 맞아요? 결론 갑니다. 혀의 높낮이와 입을 벌리는 정도는요 무조건 반비례 관계예요. 저모음일수록 입을 많이 벌립니다. 반비례. 해보면 돼. 뭐가 더 많이 벌리냐는 거죠. 되셨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 잘 봐. 우리 한국인이지만 이 에발음과 이 에발음 구분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거 바로 어떻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입을 벌리는 정도. 애는 애보다 입을 더 많이 벌려야 돼. 그게 항상 정답이에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혀의 높낮이와 입을 벌리는 정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아래 나와 있는 의문의 변동은요, 본문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 안 하고 본문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되셨어요? 성우야 한 번만 눌러줘.